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핵전쟁의 참상을 초단위로 보여주는 지정학 스릴러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쏘는 시나리오를 그린 책 24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명실상부 국제적인 인정이 있든 없든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입니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것으로 평가되죠. 북한 핵이 고도화되면서 동맹 내에 미묘한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대두된 게 자체적인 핵무장입니다. 과거부터 자체적인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혹 등장하기는 했지만 메인급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이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는 안보면에서 중요 아젠다 중 하나가 되었죠. 가장 크게 대두되는 곳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먹는다면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자 명분도 확실하니까요. 당연히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입니다.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의 붕괴와 동북아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줄줄이 개발한다고 나설 확률이 높고 동북아 전체가 도미노처럼 핵무장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처럼 고립되어서 혼자서만 핵 개발을 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 줄줄이 할 때 하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하니까요. 동북아에서 끝나면 다행이지 핵을 가지고 싶어하는 야신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기에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존재 자체만으로 리더십과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인데 핵을 가짐으로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북한의 핵은 단순히 한 국가가 핵을 갖는다를 넘어 이때까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법은 단 하나, 북한의 비핵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포기시키기에는 늦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세계 입장에서도 여전히 이상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기는 하지만 내 10년 아니 20년 전 30년 전에 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핵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요. 결론적으로 북한은 재래식 전력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한국에도 너무 많이 뒤처졌으니 재래식 전력을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모든 돈을 핵 개발에 올인했고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도 심지어 미국에도 핵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죠. 북한은 어떻게 핵 개발에 성공한 걸까요? 어쩌다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북한의 핵 개발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냉전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의 지원을 많이 받았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소련의 몰락과 함께 핵 개발이 야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타고 가면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부터 북한의 핵 개발 전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련 덕분이었죠. 1956년 북한은 소련의 기술 인력을 보내 핵과학을 배워왔고 소련은 고도화된 혹은 직접 개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1959년 북한과 소련은 핵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하기도 했죠. 실제로 1962년 평안북도 영변에 핵과학 연구소가 설립되었고요. 1965년부터는 소련이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로 북한은 방사화학과 원자로 운용을 비롯해 기초적인 원자력 기술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에도 1950년대 후반 핵이 배치되어 있었기에 이때도 북한에서 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1960년대 중소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북한은 두맹주의 분쟁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지원이나 받고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이죠. 1964년 중국은 자체 핵실험에 성공하며 핵 보유국이 되었고 소련도 핵 강국이었기에 핵에 대한 생각은 더 커져갔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도 외치는 게 또 프로파간다 겸 국가 목표가 자력갱생이죠. 핵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외국의 간섭 없이 목소리를 내고 자력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즉 국가 목표인 자력갱생의 발판으로 느껴졌습니다. 자력갱생은 얼마 전 영상인 아르헨티나 영상에서 나온 수입대체 산업화의 변종 같은 느낌이죠. 수입대체 산업화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해 수입품은 비싸게 만들고 세금을 지원해줘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밀어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서 실패했고요.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산업 다각화라는 목표라도 있었지 북한의 자력갱생은 그냥 이상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쫓았지만 실패한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여튼 1962년 전쟁의 분위기마저 감돌았던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이 미국의 협상을 받아들여 미사일을 철수시키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누군가 특히 소련이 우리를 지켜주기보다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입장 미국이 지켜준다면 모를까 대치하는 적이 미국인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도와줘도 당연히 도리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때부터도 북한 안보의 답은 핵이었다는 말이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핵 분야에서 독자 노선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핵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사실 소련은 북한의 평화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핵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죠. 당시 상황을 보면 1970년대는 대탕트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소련은 북한에도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NPT에 가입하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다 이 시기는 한국도 핵 개발 시도를 했던 시기죠.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지에서 원자로 재처리 시설을 들여오려 했고 비밀리에 핵탄두 개발 연구도 진행했죠. 미국의 압박으로 포기하게 되었지만요. 그 결과 한국은 1975년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에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영변 인근에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연료봉 제조 공장과 재처리 공장도 건설했죠. 이것들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후에나 알게 된 사실이고요. 사실상 1970년대 후반이 북한 핵무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셈이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985년 갑자기 이때까지는 눈치 보며 미뤄왔던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진 이야기이기도 한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의 구라는 꽤 유서 깊은 셈이죠. 기밀 해제된 CIA 문건을 보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군대 및 경제적 지원이 조건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당시 소련이 북한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시킴으로써 미국과 친밀한 이스라엘, 남아공, 파키스탄을 NPT에 가입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나와 있죠. 북한은 뒤로 몰래 시설들을 지화하거나 위장 은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오시락 원자로를 선제 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들키면 부서지는구나라고 깨달았으니까요. 이렇게 북한은 핵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건설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시설도 완공되었습니다. 86년쯤에는 원자로가 처음 인기에 도달해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을 정련의 연료로 만들고 이를 영변 원자로에 장전하여 플루토늄을 생성하는 사이클도 갖추어내죠. 즉 북한은 이때부터 무기급 플루토늄을 조금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때가 실질적인 마지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할 마지막 시기가 말이죠. 왜냐하면 80년대 후반이 지나고 나서 북한은 핵에 목을 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소련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이전까지는 불안에 그쳤던 생각들, 특히 안보적인 면에서 더 이상 소련에게 매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동유럽 공산정부들이 무너지고 소련의 지원도 축소되었죠.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하는데 북한이 본격적으로 똥볼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서해관문 비난론, 유경호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대표적이죠. 4개 전부 저희 채널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똥볼로 경제가 바탕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선택지에서 개방은 사라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때도 후에도 개방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독재 왕정 국가로 봐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씨 일가를 위해서이니까요. 한국이 북한보다 심한 격차로 못 살았다면 모를까 한국은 점점 더 잘 살기 시작했고 북한은 하락세를 탔기에 개방하면 독재부터 시작해 공산주의도 주체 사상도 싹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독일의 통일도 받고요. 만약 핵이 완성만 된다면 핵보유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외부는 몰라도 내부 결집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기도 합니다. 결국 북한의 결정은 쇄국이고 핵 개발이었죠. 그리고 1990년대는 시작과 함께 한반도에도 미국에도 격변이 시작됩니다. 1991년 9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술핵을 감축하면서 한국에 배치했던 핵도 철수시켰습니다. 한때 950개에 달했던 핵탄두는 완전히 철거되었죠. 북한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후원자를 잃었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이 북한을 제외한 남아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과 수교까지 맺었고요. 앞서 말했듯 경제까지 바닥을 치고 있었다 보니 또 무기로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준의 핵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보니 협상이 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의 핵 철수는 더 이상 우리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으니 너희도 핵 포기해라는 뜻이기도 했죠. 북한도 받아들였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죠. 마치 평화가 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거짓말이었죠. 1992년 5월 북한은 마지못해 IAEA의 핵시설과 핵물질 초기 신고를 했습니다. NPT 가입 후 무려 6년 만의 일이었죠. 사찰단이 영변을 방문하자 북한이 감춰온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이 이상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특히 과거에 두세 차례 몰래 원자로 연료를 교체하여 추가 플루토늄을 추출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뒤로 핵개발을 계속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핵개발에 대한 의지는 이미 확고했으니까요. IAEA는 검증을 위해 영변의 두 곳의 미신고 시설에 특별 사찰을 요구했죠. 북한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NPT 탈퇴였습니다.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전군 삭발령까지 내렸죠. NPT 탈퇴는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이 사상 첫 탈퇴 국가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아니 국제사회 입장에서 NPT 탈퇴는 다시 핵확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시작되었죠.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고 미국은 고민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북한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상 동안 북한은 일단 NPT 탈퇴를 유보한다고 발표하며 긴장이 완화되는가 싶었지만 점점 갈등이 심해지며 또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미국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까지 검토하고 있었죠.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가질 시 다른 국가와 달리 진짜 쏠 수도 있는 위험이 높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다면 일본의 재무장도 막을 수 없고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은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고조되었던 위기가 풀리게 되죠. 방북할 때만 해도 안심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만약 단판을 짓지 못한다면 바로 영변 핵시설을 공습할 계획이었지만 미국도 적대 정책을 벌일 용의가 있으니 북한도 핵을 동결하라는 뉘앙스의 합의에 성공하면서 위기가 해소되었죠.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까지 체결하게 됩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핵동결,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이죠. 합의 덕에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은 동결되었습니다. 영변 원자로는 가동이 멈췄고 건설 중이던 원자로들도 공사가 중단되었죠. 북한도 국제 무대에 미국의 인정을 받으며 대비한 셈이었고요. 미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던 경수로 발전소 2기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미국이 북한 편을 들어준다면 안보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연과 체제 그리고 북한의 과거 거짓말이 발목을 잡았죠. 둘의 합의는 과거에도 그랬듯 심지어 지금도 그렇듯 신뢰가 아닌 의심 속에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안했고 미국이 합의를 이행할지에 대한 의심을 했죠. 미국은 북한이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는 동결한다고 말하고 뒤로 몰래 핵을 개발하지 않을지 의심했습니다. 근데 일단 합의도 했고 북미 간의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잡음은 있어도 잘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죠. 하지만 북한에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소련과 사회주의 세력의 붕괴, 즉 지원 중단과 앞서 말한 80년대 똥볼의 결과가 뒤늦게 북한을 덮치기 시작했거든요.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너지난으로 공장들마저 멈추고 홍수와 가뭄으로 농업마저 붕괴되어 수백만 명이 아사하거나 영양실조로 죽어가죠. 나라가 못 살면 밥까지 굶을 정도가 되어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라님 탓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 붕괴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죠. 지들 수뇌부들이 똥볼 차서 나온 결과였기에 누굴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뒤를 이어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며 선언했습니다. 성군 정치를 말이죠. 즉 군대를 사회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에 군사를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쿠데타 즉 체제 붕괴 없이 계속 집권하려면 제일 중요시되는 게 군사입니다. 군사력만 꽉 쥐고 있다면 무력으로라도 집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군 정치를 선포한 것이고 동시에 군부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주민 생활은 피폐해졌지만 공장도 못 돌릴 정도가 되었지만 군수공장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었죠. 이런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게 북한의 외교입니다. 북한은 저팔계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과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가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미련한 척 하면서 어디 가나 얻어먹을 것은 다 얻어먹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전략이죠. 즉 핵도 지키고 미사일도 개발하면서 받아낼 것들도 다 받아내자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까지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 미국 의회조사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까지만 미국에서도 1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들어갔고 일본도 한국도 쌀과 분유, 옥수수, 비료를 비롯해 현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각
각종 세계 기구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도 지원이 들어갔고요. 당시 한국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른바 햇볕 정책도 펼쳤습니다. 북한의 명분은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핵 개발을 안 하고 있으니 도와줘였습니다. 하지만 성군 정치하에서 선의로 주어진 물건과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지는 뻔하죠. 주민들에게 나누어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라고 준 것들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일부 갔겠지만 군대와 수뇌부로도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북한이 특이한 게 아닙니다. 독재나 정치가 엉망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지원이 수뇌부로 가거나 자기들 사리사욕에 쓰이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니까요.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은 체제 유지와 자리를 지키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리사욕에 쓰고 있는 게 맞죠. 이 시기 북한은 비교적 제약이더란 미사일에 집중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북한은 노동미사일 시점 배치에 나서기 시작했고 98년 대포동 1호 로켓 실험 발사를 하기에 이르죠. 북한 측에서는 광명성 1호 위성 발사라고 둘러댔지만 미국과 일본은 장거리 탄두미사일 시험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경수로 건설비용 지원을 철회했고 미국도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평화 분위기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미국과의 대화도 끊기지 않았기에 북미 관계도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초 미국 정권이 교체되어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죠. 부시는 대북 합의들을 재검토하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부시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죠. 지원 다 해준다고 했는데 뒤로 미사일 개발하고 전적을 보니 핵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2002년 1월 부시는 악의 축 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섰고요. 이런 상황에서 10월 북미 사이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집니다. 북한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구해왔다는 내용이죠. 미국 측 발표는 북한의 외교관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우리도 핵을 만들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시인했다는 내용이었고 북한 측의 발표는 미국 측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제네바 합의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미국은 약속했던 중유 공급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제 합의 준수 의무가 사라졌다고 즉 핵개발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2002년 12월 북한은 아예 IAEA 감시 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하고 사찰관들을 전원 추방해버렸죠. 그리고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두 번째로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2차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었죠. 다른 점은 이번에는 다자적 양상이었습니다. 1차 위기는 주로 미북 사이였지만 2차 위기에선 주변국 모두가 뛰어들었거든요. 당시 북한의 혈맹이자 돈줄이었던 중국은 지금과 다르게 패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은 바로 중재에 나섰죠. 북한도 중국말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2003년 4월 북미중 3자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북한의 지금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대놓고 우리 핵무기를 가져야겠다고 강경하게 말했거든요.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죠. 같은 해 여름 중국은 셋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을 베이징에서 열었죠. 내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줄 줄 알았는데 방관자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회담은 또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나버렸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의 핵개발은 막아야 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9.11로 인해 치안과 안보에 대해 예민해진 상황에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2005년 김정일은 핵 보유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결국 강경책들이 안 먹히니 유화 정책을 써보기로 하죠. 부시는 공식 선상에서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한국도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기까지 했죠. 이 정도 하니 북한도 2005년 회담 체계에 합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그렇게 열린 2005년 9월의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됩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며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줘.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요. 동시에 경수로 제공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전부터 쭉 원해왔던 북일 북미 관계도 정상화하기로 했고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도 들어가 있었고요.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공동성명은 역사적 합의라는 찬사까지 받았죠.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 공식 문서에 핵포기를 약속한 것이니까요. 근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북한이 경수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버렸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 주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니까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라는 분위기였지만 같은 주에 반코 델타아시아 은행 제재 때문에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죠.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과 위조 지폐 제조 혐의로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북한 자금을 동결시킨 사건인데, 사실 이 조치는 회담 이전부터 계속하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이걸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미국은 노로 답했습니다. 이 건은 합의와 다른 것이기도 하고 정 원한다면 핵 포기하면 풀어줄게요죠. 북한은 뒤통수를 쳤다고 말하며 이제 대놓고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했죠. 이번에는 다른 핑계를 대며 둘러대지도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도발이었죠. 유엔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규탄하자 아예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조선중앙통신 발표에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거짓말도 아니었거든요. 지진파 분석 결과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규모 약 4.2의 인공지진이 탐지되었죠. 이로써 북한은 세계에서 핵폭탄을 폭발시킨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단 위력은 좀 많이 작았기에 아직 위협할 수준은 되지 못했죠. 여전히 협상용 카드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핵실험 직후인 2007년 2월 다시 6자 회담이 열려 213 합의가 도출되죠. 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며 핵 프로그램 목록을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불능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대가로 북한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정치적 보상을 약속받았죠. 2007년 7월 북한은 실제로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고 IAEA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2008년 6월 북한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징적 조치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해 무너뜨렸죠. 전 세계 언론에서는 북핵 해결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냉각탑 폭파는 어디까지나 가시적 퍼포먼스에 불과했고 실질적 검증과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국은 북한의 신고서에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생산분 내용이 빠졌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고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8년 말 6자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하죠.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1차 때보다 훨씬 높은 5에서 7킬로톤의 위력도 관측되면서 유엔은 다시 추가 제재 결의를 통해 대응했지만 말을 들을 거였으면 진작에 멈췄겠죠. 북한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제재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사실상 합의도 중단도 쉬었고 계속 개발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2011년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터집니다. 김정은이 20대 후반의 나이로 모든 권력을 물려받게 되었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만 해도 40살이 되어야 하는데 20대 후반의 독재자에 등극한 겁니다. 당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기억나는 게 젊고 유학파에다 장남도 아니고 체제 유지도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핵 포기하고 세상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공포정치와 더불어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핵무력 건설을 아예 북한의 목표이자 노선으로 선언해버렸죠.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이어 2013년에 이르러선 노골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재래식 무기 의존도를 줄여 국방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경제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핵무기가 가져다줄 비용 대비 효용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경제난 속에서도 핵개발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죠. 김정은 시기부터 핵개발은 본격화되고 급진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12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ICBM급 미사일 기술 확보에 성공했죠. 2013년 2월 10일 김정은 정권하에 첫 3차 핵실험도 단행됩니다. 반대로 국제제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수없이 많은 경제 제재가 들어갔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한이 악으로깡으로 버텼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협상을 하러 나와야 하는데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분위기는 극악으로 치달았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한 데 이어 미국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까지 했죠. 다만 이때까지도 허풍으로 봤습니다. 경제 제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수준을 봤을 때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으로 보기는 힘들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훈련도 못하기 때문에 핵개발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곧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북한은 아예 불법적인 루트, 대표적으로 위조 지폐와 해킹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과거와 달리 협상의 여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ICBM에 몰두하며 2017년 사거리 약 10,000km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화성 14형 ICBM을 완성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같은 해 6번째이자 이때까지는 마지막인 6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마지막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도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발표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유는 내 완성
완성했는데 무슨 실험을 더 하냐죠. 폭발은 규모 6.3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11월 29일 시험 발사된 화성 15형 ICBM은 미국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성능으로 추정되었고요. 이게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미국의 입장도 변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북한에게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과 달리 협상 테이블을 열기로 했죠. 이런 배경에서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성사됩니다. 이때까지 쭉 봐오셨다면 느끼셨을 텐데 사실 북한 핵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협상과 해결의 주체, 적어도 북한이 대화하고 협상하고자 하는 쪽은 한국보다는 미국입니다. 즉 남북 회담보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나와야 했죠.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 주요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은닉된 핵시설과 미사일을 전부 폐기해야 제재를 풀 수 있다고 맞섰고요. 그래도 과거에는 엎어지더라도 합의문도 작성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김정은은 체면에 큰 손상을 입었고 돌아가는 기차에서 극대노했다고 전해지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요. 이후 북한은 새로운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여 핵사용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전술핵 선제 사용, 지도부나 핵시설 공격 징후 시 자동 보복 핵타격 등이 명시되었고 핵포기 불가를 법제화했죠. 즉 체제 유지와 더불어 독재 권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핵 쓸 테니까 건들지 마라입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은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개발 전과 개발을 완료한 지금까지도 북핵은 여전히 난제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과정을 쭉 지켜보면 강압과 제재만으로도 그렇다고 양보와 평화 분위기로도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압박하면 미친 것처럼 미사일 쏘면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하고 잘해주면 돈은 받아가고 뒤로는 지들 이득만 다 챙기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죠. 해결법이 있을지 의문일 수준입니다. 역사적 사례가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 이야기했듯 이번 편은 핵전쟁의 참상을 초단위로 보여주는 지정학 스릴러, 북한이 미국의 핵을 쏘는 시나리오를 그린 책 24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떻게 핵을 가지게 되었나이니 과거와 현재이고 책 24분은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를 하나의 시나리오를 미래를 다룬 책인 셈이죠. 24분 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 토머스 셀링 등 핵개발 관련 과학자, 리언 페네타 전 CIA 국장 등 관련 기관 인사, 공무원, 군인 등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핵전쟁을 대비하고 계획한 인물들과의 독점 인터뷰, 그리고 70년 만에 해제된 국가 기밀을 바탕으로 쓰인 사실 기반 시나리오이자 내러티브 논픽션입니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기밀 정보들이며 이 책에서 상정하는 핵전쟁 시나리오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에서 가장 첨예한 정보를 제공하죠. 오전 4시 3분 핵탄두를 탑재한 화성 17 ICBM이 워싱턴 DC를 향해 발사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핵 반격까지 핵전쟁의 참상을 초단위로 낱낱이 보여줍니다. 미국 대통령은 3분 15초 만에 북한 핵미사일의 보고를 받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핵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발사 21분 후 북한의 두 번째 핵미사일이 캘리포니아에 떨어지죠. 발사 24분 후 미국이 ICBM 반격을 감행하지만 33분 후에는 펜타곤이 핵미사일의 공격을 받습니다. 핵미사일 발사 45분 후에는 러시아와 나토가 핵전쟁에 참전하죠. 핵무기를 사용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사망하고 지구가 핵겨울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포로 접어들기까지 경악스러우면서도 그 내막이 궁금해지는 스토리죠. 댓글에 서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책 24분과 함께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